자, 다음에 보면 여러분 교재 408쪽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409쪽에 전매 제한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상 투기 과열지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해제된 상태죠. 전국 어디에도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기 과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3절에 전매 제한 나오는데, 전매 제한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경기에서 사실 전매 제한도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만 여기서 전매하지 말라 그러면 전매 제한의 의미를 좀 기억합니다. 뭘 전매하지 말라냐? 전매 제한의 대상입니다. 전매 제한 대상. 대상은 첫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소위 얘기하면 분양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분양권. 그러니까 전매가 금지된 대상은 사실상 분양권과 주택 전매가 금지되는 것인데, 여기서 전매 금지 기간 한번 볼까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령이 계속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규정이 완화되고 계속 좀 완화된 거죠. 완화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매 제한 금지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투기 과열지구였고요. 과열지구. 두 번째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뭐가 전매금지되느냐? 이건 아까 입주 선정된 지위입니다. 지위. 그러니까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사실상 주택이 전매가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입주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된다고요. 분양권만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여기가 이제 사실상 여기서 두 가지죠. 지위 그리고 플러스 주택까지 사실 전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일단 어떻습니까?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에 있죠. 분양권 상태에 있다가 주택이 완성되고 나면 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위하고 주택이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 네 번째 전매 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에 예외.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매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게 가끔 출제됩니다. 1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이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는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 누구 하나가 근무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로 이전하게 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수도권주로 이전하는 경우 아니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상속이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원하는 경우. 세 번째, 해외 이전이죠.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뭐예요? 2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입니다. 체류. 누가? 세대원 전원이. 네 번째는 이혼이죠. 이혼으로 그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7번째 봅니다.
7번째. 7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입주자 선의 지위나 주택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일부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일부를 갖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뭐 하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 증여. 그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야? 공유등기 하는 거죠? 공유등기. 다시 말해서 아파트 분양받고 남편과 부인은 공동명의를 하잖아요. 공동명의랑 일부가 증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경우는 양도가 가능하고 이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서 뭐가 전매가 금지냐? 저택 분양권과 주택이다.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대상은 투기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만 지위하고 주택이 전매가 금지된다. 단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는 경우와 이전 상속, 해외, 이혼, 그 다음에 일부 증여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를 갖다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제를 보면 말이죠. 여기 공급질서 교란금리라고 하죠. 공급질서 교란금리. 자,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 공급 질서 교란 금지는 이건 뭐냐? 타인에게 양도라든가 금지되는 증서나 지위를 타인에게 뭐 하는 행위?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그것을 알선하는 행위. 그것을 광고하는 행위. 이걸 말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금지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그리고 광고하는 공인중개사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이 공급질서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 금지가 되는 증서가 뭐냐? 증서 나오죠?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이죠? 아까 입주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 아까 기묘로 발행한다고 했죠? 기묘로 발행하기 때문에 타인의 원칙으로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럼 주택조합원의 지위,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타인의 양도 안 되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게 뭐 소위 철거민 딱지입니다. 철거민 딱지.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는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나오는데 소위 이게 이주민 딱지입니다. 4번과 5번을 묶어서 딱지라고 얘기하고 이건 입주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양권과 입주권은 달라요. 입주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입주자 저축증서,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조합원의 지위, 네 번째 철거민 딱지, 다섯 번째 이주자 딱지. 이런 딱지는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위반했습니다. 여기서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소위 위반시조치입니다. 위반시조치. 위반시조치 이것도 출제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청약통장을 저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도인, 저는 양수인이 되겠죠? 또 공인중개사는 알선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시장의 공급지세를 교란시키는 공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첫째, 지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전적 조치야. 다시 말해서 청약 통장을 양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직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요.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양도 사실이 확인됐으면 1순위 자격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위를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미 주택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냐?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때 공급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뭐다? 요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법상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수라든가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급 질서를 갖다 무난하게 하는 여기 이 행위가 사실 선량한 풍수의 반항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내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청약통장 하나 양도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인 법률행위 차이점이 뭡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를 당연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줘서 취소를 하고 싶으면 취소를 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해서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취소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주택을 공급받아버렸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았으면 여기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뭐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그걸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가능해요. 주택 가격에 지급하는 가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뭘 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퇴거 명령할 수 있겠죠. 퇴거 명령. 즉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집 비워, 방 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 이건 얼마냐? 3년 3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굉장히 형량이 강합니다. 대부분 우리 주택법 위반은 2년 2천만 원이 많은데 요거 공급질서 교란행위하고 아까 전매 금지 규정 위반됐으면 3년 3천만 원의 형량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했을 때는 먼저 사전적일 때는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제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환매할 수 있다. 네 번째, 주택 가격을 지급했으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입주자 자격 제한 나오죠?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재는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나가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뭘 집어넣느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 저당권 설정의 제한 규정, 이 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제한 규정. 이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주택이나 대지에서 저당권 설정들을 하지 말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입니다.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부터 열심히 부부가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30평 아파트를 만드는데 실제 따지면 적어도 10수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0수년이 빨라야. 그런 경우에 처음 내 집을 갖다 마련하겠다는 그 기쁨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해놓고 아파트가 건설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도에 사업주자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선수인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심지어는 이중으로 그 주택을 갖다 매매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내 집만의 꿈에 부풀었던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좌절감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온 대책, 이게 바로 뭐냐?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을 대단히 강한 3단계 보호대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시켜서 좀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저당권 설정 금지, 이건 그 주택을 건설한 절차를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죠. 나열해 보면 첫째, 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누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 주체가. 그러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공사 얼마나 착수해야 된다? 아까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이걸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세요. 승인 신청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시장구청장한테 한다고 그랬죠. 이건 누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면 여기서 입자 모집 공고 승인해 주겠죠? 모집 공고 승인. 공고 승인 떨어지고 모집 공고 승인 때문에 입자 입주자 모집이 됩니다. 모집 공고가 나겠죠? 이렇게 쭉 입자 모집 공고를 내고 공사가 종료됩니다. 공사가 종료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네요. 사용 검사.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사업주체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세요 하고 여기서 소위 우리가 입주 예정일이 통지됩니다. 예정일. 입주 예정이 통지돼요. 입주 예정 통지, 입주 예정부터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 자, 이날로부터 얼마 동안 60일 내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언제부터? 여기 사업계획서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죠? 그럼 입주자 모집권 승인 신청하죠. 여기 입주자 모집권 승인 신청.
이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도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도 아니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60일. 이 기간까지 누구는 사업 주체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금지. 뭐가 금지되느냐? 응? 여기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뭘? 첫째, 저당권 설정이 금지돼요. 또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설정이 금지됩니다. 또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 매매나 증여 등의 처분행위 금지됩니다. 자, 이게 저당권 등 설정 금지 규정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는가 잘 기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입니다. 60일까지. 누가? 사업주체는 모함을해서 주택과 대지에서 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니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 설정하니 그 다음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으면 상관이 없죠.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업주체 이걸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업지 못하죠. 믿업지 못하니까 사업주체한테 두 번째 의무를 또 둡니다. 사업주체한테 두 번째 의무는 뭐냐? 이 사업주체가 이제는 뭐라고 뜨냐면 부기등기를 하도록 돼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갖다가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그럼 대지는 언제? 이 대지는 저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때 동시하는 것이고 주택은 그때 존재하지 않죠. 주택은 여기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합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한다? 이 주택이나 대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할 수 없다. 제한물권 설정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갖다 부기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기등기는 결국 뭡니까 이건? 이건 경고적 의미죠. 경고. 자, 그래서 부기등기 사업주체가 주택은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뭐라고 된다? 이 주택과 대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한물권 설정할 수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부기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기등기. 세 번째, 이 부기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 매매라든가 처분행위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자, 부기등기는 일종의 경고적 의미입니다만 경고를 무시하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부기등기 외에 처분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처분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처분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 대단히 강한 조치를 뒀죠. 1단계는 뭐 있다? 1단계는 첫째 우리가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마라. 설정 등의 금지 규정을 뒀고 금지 규정. 믿업지 못하다. 2단계로 너 뭐 해라? 부기 등기를 해라. 부기 등기 의무를 뒀고 3단계 부기 등기 이후에 처분행위를 했으면 뭐다? 처분행위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대단히 강한 3단계 보호조치를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단히 강한 3단계 보호조치.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택법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지막에 남은 농지법의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농지법 말이죠. 이건 농지라는 토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두 문제가 보통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농지법은 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도 과정사에서 본다면 항상 우리가 시간이 많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농지법은 정규 수업 시간 거의 다루지는 못합니다.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 이제 특강이라든가 요약 정리할 때 한 번 정도 다루고 실제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사실 농지법은 두 문제 중에서 대부분 어디 나올 때 몇 군데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잘 전하면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은 큰 부담 없이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 내용을 한번 보면, 첫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파트하고, 두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하고, 세 번째, 농지의 보전 파트로 나눠집니다. 소유, 이용, 보전. 그러면 농지법은 뭐는 없다? 농지의 개발.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지법은 개발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법률이에요. 소유, 이용, 보전입니다. 소유, 이용, 보전. 그래서 농지의 소유 파트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첫째, 농지의 소유는 누가 하느냐? 소유의 주체. 이걸 소위 우리가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지을 자가 토지를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지는 얼마만큼 소유해서 농지 소유의 상한이 나옵니다. 농지 소유의 상한. 세 번째, 농지 소유의 조건이 나옵니다. 농지 소유 조건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소위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도. 그래서 농지 소유 파트에서는 농지 소유의 주체, 경자 유지의 원칙, 농지 소유의 상한,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 농지 소유의 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농지 이용 파트에서 농지의 임대차라든가 농지 우리가 소위 대리 경작 제도,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농업 미 이용 시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농업 미 이용 시 등에 대한 조치.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을 경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경영하지 않고 농지를 무단 방치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그 일련의 조치가 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농지 보전 파트에서 뭐 하느냐? 첫째, 농지의 구분이 나옵니다. 농지의 구분. 전교 농지 농업 지능 지역하고 농업 지능 지역 외지로 나눠지죠. 이 농업 지능 지역, 외농지, 이 농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 파트에서 농지 전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농지 전용. 농지 전용 나오면 거기서 농지 보전 부담금도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농지법의 전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소유에서 소위 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 농지 소유 주체 상한 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특히 중요하고요. 농지를 또 얼마까지 소유할 상한. 그 다음에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임대차나 대리경작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농업 미이용시된 조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지보전법의 가장 우선 농업진흥자. 이 농업진흥자하고 농지 전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농지 전형과 관련하면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두 문제라면 가장 출제 유력시된 문제가 농지 전형,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소유 상한, 농업 미이용시된 조치,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게 농지법 전체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 소유 파트 수가, 여러분 교재 보면 용어정을 좀 보시죠. 용어정에서 농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농지라는 거. 이 농지 개념 중요하죠. 농지 개념. 농지 개념 꼭 좀 기억하세요. 우선 농지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 현재 인공되는 현상. 현상을 가지고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는 것을 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그럼 된다 말이에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개론에서 보통 농지 이렇게 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인 것을 농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우리 공법은 지목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 상태, 현황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을 따지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농지는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하세요. 네 가지. 농지의 개념을 네 가지로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첫째, 농작물, 농작물, 경작지. 두 번째, 단연성, 식물재배지. 세 번째, 농지, 개량시설의 부지. 네 번째, 농,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자, 첫째, 지목이 뭐가 있든 상관없다.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를 본다는 얘기죠. 농작물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를 본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경작 기간이 적어도 얼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것으로서 그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3년 이상인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흔히 사실상 농지라고.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면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기만 했으면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농지로 봅니다.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면 적어도 3년 이상 경작해서 농지로 봅니다. 두 번째, 단연성 식물 재배지. 단연성 식물에서 거기 보니까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묘목, 과수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단연성 식물 대표로 우리가 인삼이라든가 종묘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걸 재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농지로 인정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연성 식물에서 말이죠. 조경용 수목, 조경용 수목, 또 뭐 관상용 수목, 관상용 수목 같은 것은 이게 무슨 목적? 판매 목적일 때만 농지로 본다는 기하세요. 조경용 수목이라든가 관상용 수목, 조명 수목, 관상용 수목 또는 그 묘목, 그것이 조경 목적으로 심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매 목적일 때만 농지로 본다. 그럼 농지, 개량시설 부지 있죠. 예를 들면 농로, 제방, 국어, 양수시설, 배수시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농로, 제방, 국어, 양수시설, 배수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또는 뭐예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농막 있죠. 농막이라든가
그 부지도 전부 다 농지로 봅니다. 특히 농막 같은 소리가 농막은 농지로 봐요. 그래서 농막 부지도 농지로 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퇴비장 이 시설 부지도 농지로 본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앞으로 농지의 개념 4가지. 농작물 경작지, 단연성 식물 재배지, 농지 개량 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가 아닌 거. 농지에 제외되는 거 3가지. 첫째, 여기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 재배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즉 어떤 경우?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니에요. 지목이 전답과손이라면 농작물 경제나 단연성 식물 재배를 이용하기만 했으면 농지를 봅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닐 때 이 농작물 경제나 단연성 식물 재배로 이용했다더라도 경작기간 3년 이상은 돼야 농지로 본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작기간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지법은 초지 있죠, 초지 농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거기 2번 지목이 임야야.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안 했어. 형질 변경을 안 하고 어땠다고요? 거기 단연성 식물을 갖다 재배하고 있죠. 단연성 식물. 자, 지목이 임야라니까요. 상관없죠. 더군다나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골의 야산 같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사가 완만한 시골의 야산 있죠. 그 시골의 야산에 지목이 임야예요. 경사 완만하기 때문에 형질 변경하지 않고 그 산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밤나무, 감나무 심어서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록 밤나무, 감나무,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지만 이건 농사를 짓겠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그 산을 밀어서 거기다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이거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기억하세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예요. 근데 그 산을 밀어서 단연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럼 이거 뭐로 본다? 이건 농지로 본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3가지. 지목이 전답과손이 아닌 것이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 재배지에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농지고 3년 미만인 농지아니다. 초지법은 초지 농지가 아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농업법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농업법인은 거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이라는 것은 조합법인이에요. 조합법인. 뒤에는 회사법인이고. 그럼 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의 차이점은 뭐냐? 조합법인은 전원이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만 농업인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고요. 이때 영농조합법인은 전원이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의 3분의 1 이상만 농업인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지 전용이라는 얘기는 뒤에서 나올 테니까 놔두시고요. 그 5번에 그 자경이라는 얘기 나오죠. 자경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잤잖아요. 자기가 혼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데 어떤 것을 자경 뭐냐? 농업인이 그 소유 농에서 농작물 경제나 단연성 식물 재배 상시 종사한다. 농업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자경입니다.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료로 경작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료로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농업법인이 농작물 경제나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자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경은 3가지가 되겠네. 첫째, 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에 상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사람. 농업법인이 농지를 경작하는 단연성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이걸 갖다 보통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농지 전용 밑에서 한번 볼까요? 개념을. 농지 전용. 이 농지 전용이 뭐냐? 농지 전용이죠. 전용. 바꿀 전자. 그럼 농지 전용은 이건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우리가 농업 경영 목적,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은 뭐 아까 농작물 경작 단연성 식물 재배죠, 이거. 농작물을 갖다 경작한다든가 또는 단연성 식물 재배한다든가 이게 농업 경영이야. 또는 농지 개량. 농지 개량이라는 것은 전을 예를 들면 답으로 바꾼다든가 답을 전으로 바꾼다. 이게 보통 농지 개량입니다. 이런 외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 재배 같은 농업 경영 목적이나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바꾸는 농지 개량이라든가 이런 목적 외 목적으로 농지를 것을 농지 전용입니다. 결국 농지를 바꾸는 건데 뭘로? 지목을 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농지 전용이에요. 그러면 농지 전용은 아까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과 관련된 법률,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 전용은 굉장히 절차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뒤에 가서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 허가 아니면 가벼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협의를 하든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농지전 허가는 오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한테 농지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이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주로 우리가 어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일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자, 이렇게 해서 농지 전용은 개념을 잘 기하세요.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 재배 등 농업 경영 또는 농지 개량 그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한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농지의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농지 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농지 전용, 농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고 싶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든가 또 경미한 것, 즉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시장호수, 구청에 신고하든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잠시 있다가 1시간에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